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평생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노후 자금 있잖아요. 그 돈을 관리하는 은행이 사실은 이제 현금 보관이라는 그 전통적인 역할을 조용히 내려놓고 있다고 하면 어떠신가요? 네,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죠. 그 두꺼운 철문 있는 은행 금고 대신에 거대한 AI 슈퍼컴퓨터로 변신하려고 무려 9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면 아마 안 믿기실 텐데요. 진짜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99조 원이라니.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26년 4월 17일자 금융 AI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를 보면 돈의 형태나 흐름 자체가 우리가 알던 상식에서 완전히 진짜 통째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지금 금융이라는 국가경제의 혈관 자체가 거대한 디지털 신경망으로 교체되는 그 생생한 현장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아, 혈관 자체가 교체된다?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은행 창구 업무를 좀 자동화하거나 IT 시스템 하나 도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리포트에 담긴 팩트들을 쫙 연결해보면 정부랑 금융권이 진짜 생존을 걸고 자본의 빗장을 과감하게 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생존을 걸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막대한 자본하고 데이터로 노리는 국가급 해커들과 거의 소리 없는 전쟁, 전시 상태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 미션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통장 속 돈이 어떻게 AI와 양자 기술이라는 전혀 낯선 무대로 이동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쏟아지는 괴물 같은 공격들로부터 어떻게 내 자산을 방어하고 있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자는 거죠. 아주 흥미진진한 미션이네요. 일단 은행이 그렇게 거대한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텐데 리포트에서 진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가 바로 이 99조 원이거든요. 네,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그러니까요. 정부가 금융위원회랑 금감원을 통해서 자본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냈고 무슨 신재생 에너지나 AI 기반 시설에 투자할 때 위험 계수를 20% 이하로 대폭 낮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솔직히 이 위험 계수라는 걸 낮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99조 원이라는 뭉칫돈을 시장에 막 풀게 만드는 건지 그 원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를 좀 아셔야 하는데요. 건전성 규제라고 하죠. 은행은 고객 돈으로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해서 수익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행의 기본 비즈니스니까요. 네. 그런데 혹시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서 항상 일정 비율의 현금을 비상금처럼 자체 금고에 꽉 쥐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 무조건 쌓아둬야 하는 돈이 있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자본 규제입니다. 특정 사업에 그 위험 계수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은행은 그 사업에 돈을 투자할 때 훨씬 더 많은 비상금을 묶어둬야 돼요. 한마디로 족쇄가 채워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행이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래 이러면 금융당국이 야, 그거 너무 위험해. 혹시 모르니까 현금 꽉 쥐고 있어. 이렇게 규제를 해서 돈이 꽁꽁 묶여 있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그 위험 계수를 20% 이하로 뚝 떨어뜨린 겁니다. 확 낮춰준 거군요. 네, 이게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지어질 데이터 센터나 AI 인프라는 위험한 투기 대상이 아니다. 이건 국가 필수 생존망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아, 공식적인 보증일 서준 셈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비금 좀 적게 쌓아둬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 결과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묶어둬야 했던 그 족쇄가 풀리면서 무려 98.7조 원, 그러니까 약 99조 원의 잉여 자금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와, 그 돈이 다 물리적 인프라 투자로 흘러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그냥 빵 뚫린 거네요. 네, 어마어마한 실탄이 장전된 거죠. 99조 원의 고속도로라, 규모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솔직히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국가 필수 인프라라고 해도 보수 작은 은행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막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걱정될 수 있죠. 리포트 보니까 KB 금융 사례가 진짜 파격적이던데요. 그냥 으리리한 건물 지어서 임대를 받는 게 아니라 사용료, 그러니까 AI 사용료 모델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아니, 은행이 무슨 빅테크 클라우드 회사도 아니고 기업들한테 컴퓨터 연산력을 빌려주고 돈을 받겠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약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예전 닷컴 버블처럼 돈만 넘쳐나고 실체는 없는 거 아니냐.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네, 은행하면 이자 장사인데 연산력을 판다니까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마치 모노폴리 게임의 규칙이 확 바뀌어서 은행들이 단순히 필등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전력망이나 두뇌 자체를 사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와, 그 비유가 진짜 딱 맞습니다. 전력망을 장악하는 거죠. 그런데 KB금융이 노리는 시대적 결핍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대적 결핍이요? 네, 지금 본격적인 AI 시대잖아요. 거의 모든 산업군의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인 AI 모델을 구동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랑 전력이 소모되거든요. 그렇죠. 챗 GPT 같은 거 돌릴 때 전기 엄청 쓴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개별 기업이 알아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는 이 막대한 자본으로 거대한 연산력을 댐처럼 가둬두고 기업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팔듯이 제공해줘야만 하는 거죠. 이제 은행은 기업에 단순히 현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그 뇌의 힘 자체를 대출해주는 곳이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 90년대 자본이 단순한 부동산 투기에 머물렀다면 이제 이 99조 원의 댐에서 방류된 자본은 미래 금융산업의 심장부인 테크 인프라를 선점하려고 아주 물리적이고 확실한 수로로 따라 흐르고 있는 거죠. 아, 실체가 없는 버블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금융업의 본질 자체가 돈놀이에서 거대한 인프라, 대여업으로 재정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와, 99조 원이라는 든든한 실탄이 왜 인프라로 가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막대한 자본이 확보가 됐으니 이제 그 돈이 과연 어떤 기술을 만나서 어떤 원대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네, 이제 기술을 이야기로 넘어가야죠. 리포트를 보면 과기정통부나 산업부 같은 핵심 부처들이 뭉쳐서 이른바 K-엔비디아 범부처 어벤져스를 꾸렸다고 나옵니다. 어벤져스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아주 대대적이죠. 네, 2,000개 이상의 공공기술을 고도화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진짜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구윤철 부총리의 국제 AI 허브 구상인데요. 아, 글로벌 AI 본부 유치 말씀이시군요. 네, UN이나 IMF 같은 세계적인 국제기구들의 AI 허브를 한국에 유치해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본부가 되겠다 이거거든요. 네, 아주 원대한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나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중국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쵸, 거인들의 싸움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처가 뭉친다고 해도 그 거인들 사이에서 UN의 AI 본부를 한국으로 끌어오겠다. 듣기엔 가심이 떼는데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 아닌가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겉으로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야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픈 AI나 구글이 주도하는 거대 언어 모델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벌인다. 이러면 당연히 승산이 없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자본력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지만 이 구상의 핵심 무기를 딱 들여다보면 한국의 아주 치밀한 틈새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틈새 전략이요? 네, 바로 거대 언어 모델이 아니라 소형 언어 모델, 즉 SLM 중심의 인재 육성하고 생태계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형 언어 모델이요? 크기가 작다는 건가요? 아니, 파라미터가 적으면 거대 모델보다 오히려 똑똑하지 못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굳이 세계적인 기구를 유치한다면서 왜 덩치 작은 모델을 내세우는 건지 진짜 궁금한데요. 아주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범용 거대 언어 모델들, 방대한 지식을 뽐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단점이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그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무조건 퍼블릭 클라우드, 즉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정보를 일단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군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MF나 UN 같은 국제기구가 다루는 문서가 뭡니까? 초극비 외교 문서이거나 아주 민감한 글로벌 금융 데이터잖아요. 엄청난 기밀이죠. 근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 미국의 거대 클라우드 서버에 턱하니 올려서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와, 절대 안 되죠. 당장 데이터 주권 문제 터지고 외교적 기밀 유출됐다고 난리가 날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나 금융권에서는 무조건 외부 인터넷 연결 없이 내부망이나 기기 자체에서 돌아가는 모델이 필요해요. 아, 오프라인으로 싹 닫아놓고 쓰는 거군요. 네, 가볍고 빠르게 돌아가면서 오직 특정 산업의 룰과 문서만을 완벽하게 훈련한 폐쇄형 소형 언어 모델 SLM이 필수적인 겁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잡학다식한 모델은 아니지만 특정 행정문서나 금융보안에 있어서는 그 정확성과 보안성이 오히려 거대 모델을 압도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무조건 덩치 싸움하는 게 아니었네요. 상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데 빅테크들이 놓치고 있는 그 날카로운 급소를 노리는 거군요. 네, 가장 실용적이고 빠릿빠릿한 그 틈새 시장의 표준을 우리가 세우겠다.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대박이네요. 거기에 리포트 보면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양자 초거대 AA 로드맵 분석까지 더해지거든요.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네, 양자 기술도 절대 빠질 수 없죠. 여기서 양자 보정 및 정정 기술을 2.5배에서 3배까지 가속화한다는 목표가 나옵니다. 2035년까지 양자 시장 규모가 무려 46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시장이죠. 사실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엄청 빠르다는 건 대충 알겠는데 왜 하필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오류를 수정하는 기술? 여기에 46조 원이라는 큰 판돈이 걸려 있는 걸까요? 이게 양자 컴퓨터의 구동 원리랑 한계를 정확히 짚어야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아는 일반 컴퓨터의 0과 1이라는 고정된 비트 대신에 큐비트를 사용하거든요. 아, 큐비트요? 네, 그래서 수천만 가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싹 계산해냅니다. 문제는 이 큐비트라는 녀석이 극도로 예민하다는 거예요. 주변의 미세한 온도 변화나 전자기파 같은 아주 작은 간섭에도 계산 상패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헉, 그냥 멈춰버리는 건가요? 네, 이걸 노이즈라고 부르는데요. 비포장 도로를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초음속 슈퍼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속도는 기가 막히게 빠른데 도로가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자꾸 경로를 이탈하고 사고가 나는 상황인 거죠. 아하, 차 엔진을 아무리 슈퍼카급으로 크게 만들어봐야 도로가 다 패여 있으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일단 그 비포장 도로를 실시간으로 평탄하게 다듬거나 흔들리는 차체를 바로잡아주는 그 기술이 먼저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연산 속도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오류를 스스로 잡아내고 보정하는 이 난제가 풀려야만 양자 컴퓨터가 비로소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야 진짜로 써먹을 수가 있군요. 네, 현재 글로벌 금융계에서 일반 AI가 며칠 걸려서 분석하는 복잡한 리스크 모델링을 양자 컴퓨터는 단 몇 분, 아니 몇 초 만에 처리하거든요. 이 보정 기술을 한국이 선점하면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표준을 우리가 쥐게 되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와, 46조 원의 가치가 충분히 있네요.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딜레마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 어떤 딜레마죠? 양자 컴퓨터나 고도화된 AI가 우리 금융 시나리오를 몇 초 만에 계산해낸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적들이 우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고 암호를 뚫어냈는데도 몇 초밖에 안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은 양날의 검이니까요. 그래서 리포트의 다음 파트를 보면 최근 언론들이 일제히 경고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 AI 괴물 해커의 등장이에요. 네, 사이버 보안의 완전히 새로운 위협이죠. 북한, 러시아, 중국 같은 국가 지원 해커들이 AI를 활용해서 악성 코드를 막 생성하고 자동화된 피싱 위협을 폭우처럼 쏟아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과거랑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건가요? 이전의 공격하고 지금의 AI 기반 공격은 질적으로 완전히 아예 다릅니다. 과거 악성 코드는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고정된 형태가 있었거든요. 네네, 파일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백신 프로그램이 그 고유한 패턴을 기억해뒀다가 이거 나쁜 거네? 하고 막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물쇠를 부수는 쇠지렛대 하나를 찾아내서 딱 압수하는 식이었죠. 아, 흉기를 뺏어버리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AI 해커는 다릅니다. 코드를 1초마다 스스로 변형시켜요. 카멜레온처럼 계속 모습을 바꾸는 다양성 악성 코드를 공장처럼 찍어내는 겁니다. 와, 끔찍하네요. 과거 해커들이 쇠지렛대로 자물쇠를 낑낑대며 하나하나 부셨다면 지금 AI 해커들은 수만 개의 자물쇠 모양을 순식간에 분석해서 1초 만에 마스터키를 계속 깎아내는 자동화된 열쇠 복제기를 가진 셈이네요. 맞아요. 방어하는 쪽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적들의 공격력이 이렇게 강해지는 것도 무서운데 제가 이 리포트에서 진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습니다. 미토스 쇼크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우리의 완벽한 방패가 될 줄 알았던 그 최고급 AI 자체가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되어버린 사건이잖아요. 엔스트로픽사의 최신 모델인 미토스가 보안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아예 일시 퇴출당했다는 뉴스요.
네,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아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글로벌 탑티어 지능을 가진 AI가 왜 갑자기 쫓겨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가요? 이 미토스 쇼크는 기술 혁신을 향해서 진짜 무한 질주하던 시장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미토스가 엄청난 추론 능력이랑 코딩 능력을 가졌는데 반대로 그 능력을 우회해서 악용하려는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에 너무 취약했던 겁니다. 프롬프트 인젝션이요? 그게 뭔가요? 해커가 AI의 안전장치를 피해서 교묘하게 말장난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는 건데요. 그걸 입력하면 미토스 스스로가 우리 금융 시스템 보안망을 무력화하는 악성 코드를 직접 짜주거나 기업 내부 민감한 데이터를 막 유출해버리는 조력자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헉, 그러니까 은행 지키라고 제일 똑똑한 경비원 세워놨는데 해커가 와서 경비원한테 교묘하게 최면을 건 거네요. 그래서 경비원이 자기 손으로 직접 금고문을 쫙 열어버리게 만든 꼴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지금은 보안이 훨씬 강화된 클로드 오퍼스 4.7 모델 재도입이 논의 중이라지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진짜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이 사건은 아무리 지능이 높고 생산성이 압도적인 AI라도 그 내부 연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블랙박스라면 언제든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선례를 남긴 겁니다. 혁신의 속도보다 통제 가세성이 훨씬 중요해진 거군요. 네, 정부랑 빅테크가 부랴부랴 AI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한다고 비상이 걸린 것도 바로 이 통제 불능 사태를 막으려는 겁니다. 아휴, 마스터키 무한대로 찍어내는 괴물 해커들에다가 신뢰성 잃고 퇴출당하는 최고급 AI까지. 자, 그럼 이렇게 적들의 공격이 진화하고 뚫리는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의 시스템이랑 취약계층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보호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철저한 다층 방어 체계가 필요한 거죠. 리포트 보니까 그 해답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SBOM 기반 공급망 보안이더라고요. 네, S보험이라고 하죠. 과기정통부랑 KISA 주도로 금융 같은 핵심 산업에 이걸 적용해서 코드 투명성을 강제화한다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소프트웨어의 식품 영양성분표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했거든요. 오, 영양 성분표요. 네, 마트에서 우리가 과자 살 때 알레르기 유발하는 땅콩 같은 거 들어있는지 뒷면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 안에 해커가 심어둔 불량 코드가 있는지 쫙 적어두고 추적하는 거 아닌가요? 영양 성분표 비유도 아주 좋은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이 신기술의 진짜 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오, 어떤 비밀이 더 있나요? 현대의 복잡한 금융 소프트웨어는 개발자들이 1부터 100까지 다 새로 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유용한 오픈소스 코드 블록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가져다 조립해서 만들거든요. 아하, 다 갖다 쓰는 거군요. 네. 그런데 해커들은 바로 이 공급망의 약점을 노려요. 특정 오픈소스 블록에 몰래 백도어, 즉 뒷문을 딱 만들어두고 은행들이 그걸 가져다 쓰기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헉, 그러면 이미 해커가 오염시켜 놓은 시멘트인지도 모르고 은행들이 그걸 가져다가 우리 금고벽을 짓는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해커는 그냥 자기가 만든 시멘트 뒷문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와, 소름 돋네요. 맞습니다. 예전 보안은 다 지어진 금고벽 밖에서 튼튼함과 두들겨 보고 검사하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SBOM은 그 시멘트가 최초의 언어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배합 비율은 어떻고 유통 과정에서 누가 손을 댔는지를 꼬리표처럼 끝까지 다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코드가 어떻게 섞였는지 투명하게 다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만약 특정 오픈소스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SBOM을 딱 통하면 우리 은행 시스템 어디에 그 오염된 시멘트가 쓰였는지 1초 만에 파악해서 즉각 도려낼 수 있는 거죠. 인프라 밑바탕의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이야, 보이지 않는 인프라 밑단의 방패가 SBOM이라면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그 최전선의 방패는 훨씬 더 일상적이고 실질적이더라고요. 리포트의 은행 방어 사례들 보면서 저 좀 감탄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방어 체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죠. 특히 신한은행에서 강조한 치매머니 방어선 시스템이요. 예전에는 내 계좌에서 돈이 수상하게 빠져나가면 나중에 이상하다 하고 사후에 정지시켰잖아요.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죠. 근데 이제는 AI가 고객의 평소 금융거래 패턴을 아예 다 학습해 둔다고 하더라고요. 치매나 인지조화 앓는 노인분들의 평소 마우스 움직임, 접속 시간대 이런 걸 다 기억해 뒀다가 맞습니다. 누군가의 강압으로 막 비정상적인 이체를 하려고 하면 사후 처리가 아니라 아예 화면단에서 송금 자체를 팍 사전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기술이 단순히 해킹을 막는 IT 부서 업무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실질적인 자산을 지켜내는 거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 사회적 안전망이요? 예전에는 1,000만 원 이상 송금 시 경고, 이런 고정된 규칙만 있었잖아요. 이제는 사용자의 미세한 행동 맥락까지 AI가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경호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은행을 법인 계좌 특별 관리하면서 대포 통장 만들어지는 루트를 아예 봉쇄하고 있고요. 거기에 통신 3사까지 완전히 뭉쳐서 방어선 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은행 문 앞이 아니라 아예 피싱이 시작되는 통신망 단계부터 틀어막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입체적인 방어죠. 통신 3사 보안 3총사가 직접 노인대학 찾아가서 아날로그로 교육도 하고 동시에 네트워크 트래픽 실시간 분석해서 의심 전화나 문자를 뚝 끊어버리고 최첨단 기술이랑 아날로그 교육이 합쳐져서 엄청난 그물을 짜고 있네요. 적들의 공격 루트가 복잡해졌으니 방어도 다층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해커가 통신망으로 미끼를 던지고 스마트폰 거쳐서 결국 은행 앱으로 자금을 빼내잖아요. 이 모든 경로에 AI 경비원들을 쫙 깔아두고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99조 원의 막대한 자본 규제 완화, 그리고 소형 언어 모델과 양자 보정 기술로 패권을 노리는 전략. 네, 미토스 쇼크 같은 무시무시한 사이버 위협과 그걸 막아내는 SBOM의 치매머니 방어선까지. 여러분이 쭉 들으시면서 혹시 이거 너무 여의도나 실리콘밸리 먼 이야기 아니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당장 여러분 스마트폰 뱅킹 앱을 떠올려 보세요. 리포트 마지막에 보면 전국의 주요 은행들이 앞다투어 도입 중인 게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 AI 포트폴리오, TDF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피부에 직접 닿는 이야기로 연결되네요. 당장 여러분이 은퇴 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그 소중한 노후 자금, 그 돈을 글로벌 시장의 온갖 리스크를 피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굴려주는 주체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 생전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 이미 보이지 않는 거대한 디지털 신경망 위로 올라타버린 거죠. 내 자산이 금고 속 종이뭉치가 아니라는 걸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99조 원이 투입된 첨단 데이터 센터에서 매초 단위로 수억 개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숨쉬는 그런 디지털 유기체가 된 거예요. 네네. 우리는 이 기술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동시에 그 블랙박스가 가진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자,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퇴직연금을 1초 단위로 쪼개서 수익을 내는 건 AI입니다. 네, 그런데 그 돈을 순식간에 훔치려고 수만 번씩 코드를 변형해 공격하는 해커도 AI죠. 그리고 그걸 다시 막아내는 최전선의 방어 요원마저도 AI입니다. 전부 AI 간의 전쟁이네요. 네, 돈의 찬출부터 탈취, 방어까지 모든 게 인간의 인식 속도를 아득히 넘어선 AI 간의 전쟁이라면 과연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정의하는 금융이라는 영역에서 우리 인간의 직관과 윤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게 될까요? 와,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어떤 기술을 개별하느냐를 넘어서 결국 이 파도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질문과 개입이겠죠. 그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자료들을 뜯어보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시야가 한 뼘 더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흥미롭고 놀라운 소스들 가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